그때 당시 전쟁 발생하니까 중공에서는 5만 명의 병력을 즉각 투입했어요. 나중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숫자들을 파견했지만 인해 전술로 미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거의 북한을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왜 그럼 밀려 내려왔나? 중국 때문에, 중공 때문에. 미군이 남한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 문화가 북중 국경선까지 밀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 차례는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기독교 문화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 본토는 박살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멀찌감치 밀어내자라고 해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 부상자를 내면서까지 총도 없는 나팔을 불고 내려가면서 미군을 밤에 겁을 주는 그런 손자병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장악했었던 한미연합군을 유엔군을 다시 38선까지 밀고 내려온 것이 중공 때문이었습니다. 중공이 안 내려왔으면은 미국의 힘 받아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통일했을 것이고, 북한 역시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완전히 남한 땅을 공산화시켜서 통일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때문에, 한국의 이승만의 남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공 때문에 통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힘의 관계가 팽팽해. 서로 밀고 밀리고, 야, 지루하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 이익이 없잖아. 더 많이 싸우면 더 우리만 서로 피해가 크잖아. 여기서 휴전하자. 중공이 먼저 제안을 해요. 미국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양국이 이 작은 한반도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절반에서 38도선으로 쪼개서 북쪽은 너네들의 영향권, 남쪽은 미국의 영향권을 인정해서 휴전선을 긋고 이 나라를 분단시키자. 그래서 나온 것이 38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남쪽에서 내려와 사는 거, 북쪽에 저렇게 사는 거, 강대국들 간에 서로 휴전하자고 합의해서 그어진 38선, 그것이 우리의 운명선인 것이죠.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나? 우리 주체,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왜 외세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이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국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힘이 없어? 힘을 키우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놀고 먹기 때문에, 이네들이 헛생각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망국의 정치가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걸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찌할 거나. 이렇게 우리를 지켜줬었던 한미동맹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내쫓는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운명은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면 우리는 대륙 세력의 속국이 된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그러다가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보다 힘이 더 강하면
일본이 들어오면 대륙 세력이 다 퇴각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죠? 그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못 살아. 그러고 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제 힘이 팽팽하면 서로 승부가 안 나. 덧진 개찐이야. 황소가 싸우는데 청도 황소가 밀고 밀리는 것도 없이 계속 뿔만 대고 이러고 있어. 그만하자 이거지. 힘이 팽팽해.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못 먹어.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 중국이나 구소련이 미국을 먹지 못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밀어낼 수도 없어. 팽팽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반으로 찢어지는 거야. 힘의 균형 상태에 의해서. 여기도 절반으로 나눠지는, 허리가 잘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럼 분단 체제는 뭐냐? 38선은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 일본, 미국 힘의 팽팽한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 간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힘이 팽팽한 상태에서 쪼개진 거야.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이 나눠 먹는 것이 한국전쟁 때 분할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해양 세력이 명나라, 청나라, 대륙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이 나라를 절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 분할선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 때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분할했다. 괜히 그 선을 분할한 게 아니야. 이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딱 한 가지의 역사적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해서 일본 왜구들이 부산 앞바다로 해서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의 조선의 국왕은 선조였어. 선조는 힘이 없어요.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백성과 나라를 내뿌리치고 혼자 살겠다고 가마타고 한 50명을 데리고 저기 압록강 근처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때 조선의 백성들은 왕의 가마를 보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저것이 왕이냐? 저것이 군주냐? 지 백성을 버리고 저렇게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는, 저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지켜줄 수 있는 군왕으로 우리가 믿고 충성을 여태까지 했는지 백성들이 한의 목소리를, 피의 목소리를 토로했어요. 왕이 자기 나라 백성, 국가 하나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국방력을 갖추지 않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꾼들처럼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병탈될 위기에 빠져.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저런 왕, 우리도 버리자. 나라와 국토를 버리고 떠난 왕, 우리도 버리자. 그래서 일제히 경복궁 들어가고 덕수궁 들어가서 불을 질렀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막 방석에 불을 짓고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이미 정신적으로 조선의 선조는 왕이 아니야. 그때 일본 왜구들이 조선에서 어떤 노략질을 하냐 그러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낙네들과 처녀를 사냥해. 마치 요즘 시골 가면 엽총 들고 멧돼지 사냥에 나서는 사냥꾼처럼 저총을 들고 전국의 팔도를 돌면서 조선의 아낙네들을 사냥해. 그래서 조선 아낙네들을
사냥해서 싣고 나가사키로 가. 나가사키에는 조선인 아낙네들만을 노예로 끌고 오는 노예시장이 형성됐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 노예 상인들이 와. 노예 상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방금 제가 일본에게 조총을 선물했었던 포르투갈 상인들, 이태리 상인들, 그쪽에 서인도, 동인도 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농노노예를 조선인들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부르는데 가격이 가장 싸. 흑인보다 싸고 동남아시아인보다 싸고 남지나 저쪽 열도에 있는 그런 노예들보다도 싸. 가격이. 왜?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해. 조선의 노예는. 그래서 노동에 투여해봐야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 흑인 노예보다도 가격이 더 쌌다고 그래요. 이건 다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미국의 흑인들이 남부 지역에서 면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아프리카의 킨타쿤테를 끌고 와가지고 노예제를 형성해서 노예 시장을 갖고 미국이 저렇게 자본주의가 흥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 남의 역사를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뿌리의 작가의 소설 속에서 노예 역사를 보고 지내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 힘없는 조선도 주변 강대국의 백성들이 노예로 흑인처럼 똑같이 잡혀가고 끌려가서 국제 노예 시장의 매물로 싼 가격에 팔려나갔다는 이 비극의 노예 역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자국의 노예 역사는 망각하고 없는 것처럼 잊고 모르고 남의 노예 역사에 비극이니 뭐니 이런 망각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때려 부수고 대륙의 패권을 잡자 황제가 직접 조선에 만주 심양에서 말을 타고 조선으로 내려옵니다. 군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외국의 청나라 대륙군이 침략을 했는데 싸울 병력이 없고 병력이 없다 보니까 임금까지도 어디가 요새 지역으로 지형 지물이 좋은가 이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강화도 가다가 강화도가 막히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남한산성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눈에 말발굽이 미끄러져 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으면은 쉽게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이건 천의 요새다. 그리고 우리의 조선의 국왕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그 와중에도 조선의 국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신하들 가운데서 이미 조선의 조장은 끝났으니까 청나라에 줄 서야 되겠다. 정보를 빼줘. 내부의 기밀 정보가 청나라 사령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인조가 들어가 있는 남한산성에는 군량미가 45일치밖에 없습니다. 넉넉 잡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50일만 기다리면 배가 고파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쳐. 그래, 45일 기다리자. 그리고 청나라군이 남한산성 점령은 안 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 50일 돼서 조선의 국왕 인조는 두 손을 들고 두 세자들을 데리고 모시 삼배 옷을 입고 남한산성 성문을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굴욕식을 갖는 삼전도까지. 삼전도가 어디냐? 석촌호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 롯데 공원 있죠? 롯데 놀이공원 있는데 거기 앞에 석촌호수가 삼전도야. 거기 가시면 삼전도의 굴욕비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청나라 홍타이지가 조선의 공황 인조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항복식을 거행해. 그 항복식은 어떤 것이냐? 추운 겨울에 거기까지 걸어오는 거죠. 인조는 309 고두를 해야 돼. 한 번 머리를 땅에 박으면 3번씩 땅에 찍으면서 9번을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항복식을 석촌호수 근처 삼전도에서 하는 거예요. 3번 항복식을 마치고 나니까 인조의 이마에 피가 땅바닥에 그것도 땅땅땅 찍은 소리가 홍타이지 귀에 들려야 돼. 선열이 낭자해가지고 하얀 못이 삼배 옷을 입고 있는 인조의 옷에 붉은 피가 마치 술을 놓듯이 뚝뚝 떨어지면서 못이 삼배 적삼을 적셔버려. 그러고 그 거행식을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 너는 청나라의 부하 제국이다. 부하 국가다. 속국이다. 그거 마치고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이 이제 말을 다 돌리고 부하들 데리고 다시 추운 북풍 한서를 맞으면서 심양 만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청나라 병사들이 전 국토를 돌면서 조선의 아낙네들은 처녀들은 다 잡아. 무려 자치통감에 보면 50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씨를 말릴 정도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10명씩 엮어 새끼줄로 목에다가. 그래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추운 겨울에 서울에서부터 만주 심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가다가 도저히 굴욕적인 삶을 살아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해서 자살해서 죽은 아낙네. 잠깐 산 기슭에서 쉬다가 소나무에 목다름에 죽은 아낙네. 한강변을 건너다가 도저히 조선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강물에 투신해서 죽은 아낙네들의 그 머릿속에 쓰고 있었던 터번이 어찌나 강물에 많이 떨어져 내려가는지 그 장면이 마치 봄날에 봄꽃이 떨어져가지고 유수하는 강물 속에 흘러가는 그 모습과 같더라라고 하는 자치통감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의 아낙네들은 그렇게 해서 만주 심양에 약 50만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 청나라 장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자기의 1, 2, 3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만주에 청나라 장수의 본집에 누가 있겠어요? 본부인이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저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조선에서 내가 노예로 잡아온 애들인데 앞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 나의 첩이다. 예우를 잘해서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해라 라고 본부인한테 소개를 해. 본부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독차지했던 사랑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란 말이냐. 자기는 늙었고 조선의 아낙네들은 예쁘고 젊고 질투심이 발동해서 한 집에서 머물 수가 없어. 남편이 아침에 딱 출근하면 어떻게 해서 저 아낙네들을 없애버려야 될 것인가만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에 수건을 가리고
조선의 아낙네들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마루 대충 마루 앞에 나란히 앉게 만들어. 그래서 조선에서 끌려온 그 노예 아낙네들이 3명이 청나라 장수의 마룻바닥에 나란히 앉아서 뜰을 쳐다보고 있게 만든 다음에 가마솥에다가 물을 100도 이상으로 펄펄 장작으로 끓여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세숫대 대야에다 갖다가 퍼 부어버려요. 얼굴에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멍이 들고 얼굴의 흉상이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흉물로 변해버려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 아낙네들이 청나라 대륙 세력에게 겪었다고 하는 사실. 만주 노예시장에서 그런 힘없는 정치, 힘없는 나라, 힘없는 국가의 백성이 그런 노예로 끌려가서 그런 비참한 역사 우리가 겪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많게는 1300회, 작게는 무려 900회의 외침을 받고 식민지와 속국으로 자랐었던 이 나라가 66년에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외침을 겪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1인당 개인 GDP 35불에 불과했던 나라가 세계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과 동등한 어깨를 맞대고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 외무장관 변형태, 미 합중국 국무장관 덜레스, 이 두 장관들이 한미 군사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맹 조약을 맺은 7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외침이 없었고, 외침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적 원조, 지식 원조, 기술 원조, 교육 원조,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가치까지 한국에 뿌리박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노력으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잿더미로부터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에 이르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 역사가 바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만일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경제적 비약적인 발전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 6.25 전쟁, 오늘이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와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그 밑바탕에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기둥이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바로 미군이 철천지 원수고 미국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저렇게 부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을 철수하라, 종전선언하자, 끊임없이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남 전략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의 위정자는 우리를 대변해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막아주리라고 생각했었던 최고의 위정자는 북한을 대변하고 있고, 미군을 몰아내는데 한 발씩 보이지 않게 요령껏 다가가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한국의 위기다. 오늘 이 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다면 이 나라는 새롭게 창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